밤이 깊어질수록 사막은 더욱 고요해집니다. 바람이 모래를 스치는 소리만이 끝없는 지평선 위로 흐르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누군가의 숨결처럼 아득하게 들려옵니다. 별들은 차갑게 빛나고 모래 언덕은 달빛 아래 은빛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이곳 메소포타미아의 폐허 위에는 수천 년의 침묵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아래 모래 속 깊은 곳에는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록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19세기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발굴 현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동쪽 하늘만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조심스럽게 모래를 걷어내며 땅속 깊은 곳을 향해 삽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마치 잠든 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신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흙더미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점토판이었습니다. 표면에는 수천 년 전 누군가의 손으로 새겨진 쐐기 문자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정지한 듯 했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새들의 지저귐도 사라지고 오직 그 작은 점토판만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발굴자들은 숨을 죽인 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 전해진 메시지였습니다. 누군가가 아주 먼 옛날 자신들이 살던 세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했고 그것을 점토에 새겨 후대에 남긴 것입니다. 수메르,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는 인류 문명의 가장 깊은 뿌리를 떠올립니다. 기원전 4천년경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땅에서 수메르인들은 인류 최초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문자를 발명했고 법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별을 관측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문명은 너무나 앞서 있었기에 후대의 학자들은 종종 경이로움 속에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인류는 갑자기 이토록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처음에는 발굴된 점토판들이 단순한 행정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곡물의 양, 가축의 수, 토지의 경계, 세금의 내역, 이런 것들은 고대 문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점토판을 하나하나 해독하던 학자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문서 사이사이에 일상적인 기록들 틈새에 설명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경계봉인, 하늘의 감시자, 닫힌 문, 말해지지 않은 규칙, 이런 단어들은 단순한 회계장부나 법률 문서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아주 조심스럽게 공식적인 기록 속에 다른 메시지를 숨겨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자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것은 시적 표현일까? 아니면 종교적 은유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직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점토판이 발굴되었고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신화라면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영웅이나 신들의 모험담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들은 달랐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보고서 같았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건조하고 사실적인 어조로 쓰여진 보고서. 누군가가 자신들이 관찰한 것을, 경험한 것을, 이해한 것을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려 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고대인들이 남긴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언어로 말했고, 다른 세계관 속에서 살았으며,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단어 하나하나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맥락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아주 드물게 시간의 장막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때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천 년 전 사라진 문명의 먼지 쌓인 기록들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거울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남긴 단어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본질을,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는 외면하고 싶어 하는 질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침묵은 우리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우리의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종종 낮 동안 억눌렀던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억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잊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혹은 잊고 싶어 했던 기억. 그것이 지금 고요한 밤의 어둠 속에서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를 접한 사람이라면 아눈나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신들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존재들, 인간에게 문명을 가르쳐준 위대한 존재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점토판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눈나키와 인간의 관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과 신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리자와 거주자, 감독자와 노동자, 혹은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간수와 수감자의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점토판들은 신들이 인간을 사랑하거나 보살피는 장면을 거의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감시하고 명령하고 제한하고 처벌합니다.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구절들이 여러 문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땅 위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에서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땅을 나누고 경계를 설정하고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수메르의 우주로는 세계를 세 개의 층으로 나눕니다. 하늘, 땅, 그리고 시면. 신들은 하늘을 차지했고 인간은 땅 위에 머물러야 했으며 죽은 자들은 시면으로 내려갔습니다. 각자의 위치는 명확했고 그 경계를 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역할에 대한 묘사는 더욱 불편합니다.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신들은 스스로 일하는 것에 지쳤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자신들 대신 땅을 경작하고 신전을 짓고 재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인간은 목적을 가지고 설계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들은 인간에게 지식을 제한했을까요? 수메르 신화에는 금지된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특정한 것들을 알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정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런 금지는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신들이 정말로 인간을 사랑했다면 지식은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지식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질문을 낳고, 질문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토판들은 하늘의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법들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었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법들은 주로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경계선은 명확했고 그 선을 넘는 자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신성함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흥미로운 역할을 합니다. 신성함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거리를 만듭니다. 인간은 신성한 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질문할 수 없습니다. 신성함은 권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됩니다. 신들이 신성하기 때문에 그들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들의 법은 정당합니다. 그들의 통치는 자연스럽습니다. 의심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 됩니다. 하지만 신화와 통치 구조의 경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신들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신전과 궁전이 하나가 됩니다. 사제와 관리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화적 질서와 정치적 질서가 완벽하게 겹쳐지면서 인간은 어디서부터가 신의 뜻이고 어디서부터가 권력자의 의지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도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시점에서 신들은 떠났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기록이 줄어들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그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법은 여전히 작동했고 신전은 여전히 서 있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들이 없어도 시스템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시스템 자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그리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침묵, 신들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공백. 그 공백 속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진정으로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자유가 아니라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감시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시자가 없는 세계는 자유로운 세계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계로 느껴졌습니다. 세계 우리는 이 단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세계는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우리가 숨 쉬는 대기,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땅. 하지만 수메르 점토판들은 세계를 다르게 묘사합니다. 그들에게 세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닫힌 하늘, 이 표현은 여러 문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은 열려있는 무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닫혀 있었습니다.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수메르의 우주론적 묘사를 보면 하늘은 단단한 돔처럼 땅 위를 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벽입니다.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올려다보며 무한함을 느끼는 그 하늘이 고대인들에게는 천장이었습니다. 별들의 묘사는 더욱 섬뜩합니다. 별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천체가 아니었습니다. 점토판들은 별들을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혹은 장치처럼 묘사합니다. 그들은 움직이고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감시의 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인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무수히 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순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늙고, 죽는 것. 이것은 자연의 순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메르 문서들은 이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설계된 패턴으로 묘사합니다. 인간은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혼은 심연으로 내려가 다시 다른 형태의 존재로 살아갑니다. 영원히 반복되는 순환, 끝나지 않는 사이클. 흥미롭게도 탈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이 구조에서 벗어나려 시도했다는 기록, 다른 세계로 가려 했다는 이야기, 경계를 넘으려 했다는 서사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불가능해서일까요? 아니면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감옥은 수감자가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탈출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가 탈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탈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록에 남지 않은 생각들, 쓰이지 않은 질문들, 표현되지 않은 저항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점토판들은 누구의 관점에서 쓰인 것일까요? 신들의 관점일까요? 아니면 그들을 섬기는 사제들의 관점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도 세계를 감옥으로 느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감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은유인지 실제 구조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고대인들이 사용한 단어들은 우리의 번역을 거쳐 현대어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래의 뉘앙스가 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유사성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제한된 공간, 감시 체계, 행동의 규제, 정보의 통제, 탈출의 불가능성. 이것들은 우리가 감옥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입니다. 현대의 감옥과 비교하면 불편한 유사점들이 드러납니다. 현대 감옥도 물리적 벽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입니다. 규칙과 감시와 처벌의 체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감자들이 그 시스템을 내면화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감시하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를 처벌하게 됩니다. 간수가 없어도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듣는 이는 조용히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지리적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공간에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경계 안에 있는가? 우리가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진짜 선택인가? 아니면은 허용된 옵션들 중에서의 선택인가? 우리가 자유라고 느끼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가? 아니면은 족쇄가 충분히 길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인가?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수메르 신화에서 물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대홍수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의 소음에 화가 나서 혹은 인간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쓸어버렸다는 이야기. 하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홍수는 파괴가 아니라 리셋이었습니다. 컴퓨터를 재부팅하듯 시스템을 초기화하듯 세계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홍수가 기억을 지웠다는 것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씻어냈습니다. 건물, 도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기억까지. 기억을 지우는 물, 이것은 강력한 상징입니다. 왜 신들은 인간의 기억을 지우고 싶어 했을까요? 인간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지워야 했을까요? 점토판들은 홍수 이전의 세계에 대해 단편적으로만 언급합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랐다고, 인간이 더 많은 것을 알았다고, 신들과의 관계가 달랐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호합니다. 마치 그것조차도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선택된 소수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메르 신화에도 같은 구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우트 수드라 혹은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이름의 인간이 신의 경고를 받고 배를 만들어 홍수에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왜 그만 살아남았을까요? 다른 인간들보다 더 선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순종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질문하지 않고 명령을 따르고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모범적인 존재였기 때문일까요? 홍수 이후 세계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새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구조가 재건되었고, 같은 규칙이 다시 적용되었으며, 같은 신들이 다시 통치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인간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간 문명의 역사를 보면 이상한 패턴이 보입니다. 발전하다가 갑자기 무너지고, 다시 시작하고 또 무너지고, 고도로 발전한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그들의 지식과 기술이 완전히 잊혀집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 폐허를 보며 경이로워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주기적으로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왜 인간은 매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왜 지식이 축적되고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라질까요? 점토판에는 기억의 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기억하는 것, 너무 멀리 돌아보는 것, 잊혀져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망각은 미덕이 되고 과거에 대한 무지는 축복이 됩니다. 인간의 망각과 통제의 관계는 명확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전이 어땠는지 모르는 자는 지금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없는 자는 반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통제는 기록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읽을 능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문자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법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결처럼 역사는 반복됩니다. 같은 패턴이 다른 이름으로 돌아오고 같은 실수가 다른 세대에 의해 반복됩니다. 우리는 종종 역사에서 배운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배우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 속에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조용히 잠식되는 존재의 자각,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어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과 어제는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10년 전을 비교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법칙들,
수메르 사회에서 법은 단순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들로부터 왔고 따라서 의심할 수 없고 수정할 수 없으며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메르 법전보다 더 앞선 시기의 문서들을 보면 법이 성문화되기 이전에 이미 신적 규율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쓰여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하는 규칙들이었습니다. 하늘의 뜻, 신들의 의지, 우주의 질서,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로 표현되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법들은 보호보다는 제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되는지보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가 더 많이 명시되었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곳,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 자유의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었고 그 범위는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인간 행동의 허용치는 신중하게 계산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 많은 자유는 위험했고 너무 많은 제약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들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에게 질문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경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질문은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의심은 기존의 구조를 흔듭니다. 만약 신들의 명령의 이유를 묻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에는 신들의 권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체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질서와 복종은 신성화되었습니다. 좋은 인간은 순종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경건함은 의심 없이 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신앙은 맹목적인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사회 통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감시하도록 훈련되었고 자신의 생각까지도 검열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질서를 어기는 자의 운명은 명확했습니다. 처벌은 가혹했고 공개적이었으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처벌받는 사람의 수보다 처벌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법보다 더 강력한 통제 장치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와의 유사성은 놀랍습니다. 우리도 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규칙을 내면화했고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도 질서를 미덕으로 여기고 복종을 안전함과 연결 짓습니다. 물론 우리의 법들은 민주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보이는 규칙들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안전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규칙 안에 있으면 예측 가능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움이 없고 혼란이 없으며 위험이 적습니다. 규칙은 경계선이지만 동시에 보호막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낍니다. 설령 그것이 작은 상자 안의 안전함일지라도 생각하지 않는 삶은 평온합니다.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불편한 답을 들을 일도 없습니다. 그냥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권위가 말하는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잠은 편안하게 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실존적 불안도 없으며 그저 고요한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빠져들 수 있습니다. 잠에 빠지듯 규칙 속으로 스며드는 인간. 이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규칙은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행위 중 하나입니다. 고대인들도 별을 보았고 우리도 같은 별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에는 별이 단순한 천체가 아닌 관측 장치로 묘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별들은 고정되어 있지만 움직이고 멀리 있지만 모든 것을 보며 침묵하지만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눈이었습니다. 신들이 세상을 관찰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고대인의 시선을 상상해 봅니다.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경외감, 두려움, 아니면 감시당한다는 느낌? 별들은 아름답지만 차갑습니다. 그들은 빛을 내지만 따뜻함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그곳에 있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별의 움직임과 인간의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점성술의 기원은 수메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면 점성술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통제 구조의 일부였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당신은 그 운명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쓰여 있고 당신은 그저 그것을 살아가면 됩니다.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이 일상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사적인 순간조차 사적이지 않다는 느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정상이 됩니다.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것 없이는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사소한 행동까지 기록되는 세계. 점토판들은 때로 놀라울 정도로 세밀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곡물을 수확했는지, 어떤 재물을 바쳤는지, 이 모든 것이 기록되고 보관되고 언제든 참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효율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통제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유의지는 점진적으로 소멸합니다. 갑자기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너무나 조용히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큰 결정들에서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선택들에서, 그리고 마침내 생각 자체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지가 내면화되면 외부의 통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니까요. 침묵 속에서 자라는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대상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형태도 없으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재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의식의 가장자리에서, 밤의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두려움은 실제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은 별을 잘 보지 않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빛을 가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하늘을 볼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아래로, 앞으로, 스크린으로 향합니다. 위를 보는 것은 어쩐지 불편합니다. 무엇을 발견할까봐 혹은
무엇이 우리를 보고 있을까봐 눈을 감는 것이 유일한 탈출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없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는다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문제로부터, 질문으로부터, 불편한 진실로부터,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일시적이고 연약한 평화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별빛 아래 잠드는 것. 고대인들은 그렇게 했고 우리도 때로 그렇게 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덮고 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는 의식을 놓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감시의 눈이 닿지 않는 곳, 규칙이 작동하지 않는 곳,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곳, 꿈은 마지막 남은 자유의 영역입니다. 지식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특정한 종류의 지식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신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 세계 작동 원리를 안다는 것, 감춰진 진실을 본다는 것, 이것들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인간들은 그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점토판의 단편적인 기록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이름이 지워진 현자들, 기록에서 삭제된 사제들, 역사에서 사라진 학자들. 그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무엇을 발견했기에 그들의 존재 자체가 지워져야 했을까요? 깨어난 자. 이 표현은 여러 문서에서 파편적으로 나타납니다. 맥락이 불완전하고 문장이 손상되어 있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명확합니다. 깨어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환상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지식을 전하는 것이 범죄가 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금지된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더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깨어남은 통제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의 깨어남은 혁명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훔친 존재들의 이야기는 여러 문화에 존재합니다. 프로메테스가 가장 유명하지만 수메르 신화에도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을 준 존재들, 신들의 비밀을 누설한 자들, 그들의 운명은 항상 비극적이었습니다. 영원한 고통, 추방, 혹은 완전한 소멸, 진실을 말하는 자의 고립은 필연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불편했고 평온을 깨뜨렸으며 안전한 환상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경고는 무시되었고 그들의 지혜는 광기로 치부되었습니다. 지혜와 광기의 경계는 때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것과 정신을 잃는 것 사이에는 가느다란 선만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진짜 본질을 본다는 것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깨어 있다는 것이 자유인가 고통인가? 점토판들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암시만 할 뿐입니다. 어떤 지식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선다고 잠들지 못하는 자들의 고독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세계에서 혼자 깨어 있다는 것,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있는데 혼자만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 그들은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언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같은 단어를 사용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 대부분은 다시 침묵을 선택했을까요? 일부는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들은 깨어있음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안다고 해서 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한다고 해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편안한 무지를, 평온한 수능을, 고요한 잠을. 깨어있음의 대가는 높았습니다. 외로움, 고통, 위험, 그리고 종종 죽음. 진실을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면 진실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히 꺼져가는 마지막 목소리.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그 목소리들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깨어난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금지된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이 완전해졌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침묵인지, 패배의 침묵인지, 아니면 단순히 망각의 침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옥이 스스로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감자들이 감옥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의 강제가 아니라 내부의 자발적 참여로, 그리고 수메르 사회는 이것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제의와 의식은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같은 행동들이 같은 순서로 수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반복은 정상화를 만듭니다. 무언가를 충분히 오래, 충분히 자주 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 됩니다. 축제는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해방의 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축제도 통제 장치였습니다. 축제는 긴장을 해소했습니다. 쌓인 불만을 발산할 안전한 통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순종적으로, 더 만족스럽게. 신에게 바치는 행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감사와 경배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종의 행위였습니다. 당신은 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의 소유물도 신에게 속해 있으며 당신의 삶 자체가 신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 재물을 바칠 때마다 인간은 자신의 종속적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공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됩니다. 처음에는 강렬하고 직접적인 두려움이었던 것이 점차 의례 속에서 형식화되고 상징화되고 마침내 거의 인식되지 않는 수준까지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변형되어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의례는 그 공포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사회적 결속이라는 이름의 수능. 함께 의례를 수행하고, 함께 축제를 즐기고, 함께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은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을 지웠습니다. 집단 속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개인의 의심은 무의미해지며, 개인의 저항은 불가능해집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하고, 같은 것을 원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됩니다.
신화는 주기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다시 들려지고, 같은 교훈이 반복되고, 같은 가치가 재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전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뇌였습니다. 부드럽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세뇌.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뇌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야기의 형태로, 예술의 형태로, 종교의 형태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 구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도시가 흥망했으며 신들의 이름조차 때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자체는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위에는 지배하는 자들이 있고 아래에는 복종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질서처럼 우주의 법칙처럼 제시되었습니다. 바꿀 수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것으로 감옥이 스스로 유지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감자들이 감옥을 운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그들이 규칙을 집행하게 만들며 그들이 일탈자를 처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간수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간수가 완전히 사라져도 시스템은 계속 작동합니다. 인간이 감옥을 지키는 역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두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족쇄를 사랑하게 되었고 우리의 제약을 안전함으로 받아들였으며 우리의 한계를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감옥을 집이라고 부르고 간수를 보호자라고 부르며 족쇄를 장신구라고 부릅니다. 무의식적 협력.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고 아무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개인의 의도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생명을 가진 듯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거대한 기계의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목적을 위해 돌아갑니다. 안락함 속의 족쇄는 가장 끊기 어려운 족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족쇄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편안합니다. 그것은 익숙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끊으려 한다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우리의 족쇄를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모든 문명은 언젠가 끝납니다. 수메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수메르 문명의 쇠퇴는 갑작스러웠습니다. 번영하던 도시들이 버려졌고 정교한 행정 시스템이 무너졌으며 문자 기록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침략, 기후변화, 경제적 붕괴? 학자들은 여러 이론을 제시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기록이 갑자기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점토판들이 계속 발견되다가 어느 시기부터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중단한 것처럼 혹은 기록할 가치가 있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 것처럼 침묵은 갑자기 찾아왔고 그 침묵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감시자가 떠났는지 더 깊이 숨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신들에 대한 언급은 계속되지만 그들의 직접적인 개입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러난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방법을 바꾼 것일까요? 노골적인 통제에서 은밀한 영향력으로, 직접적인 명령에서 간접적인 조작으로, 인간이 홀로 남겨진 이후의 세계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규칙이 의미를 잃고
권위가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신 없는 질서, 인간만의 질서. 신 없는 질서의 시작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스스로 법을 제정하며 스스로 사회를 조직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의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유일까요? 아니면 단지 다른 형태의 속박일까요? 자유와 공허가 동시에 도래했습니다. 신들의 부재는 해방이었지만 동시에 상실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이제 자유로웠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줄 존재가 없었고 목적을 제시해줄 권위가 없었으며 질문에 답해줄 신이 없었습니다. 자유는 공허함을 동반했고 그 공허함은 때로 감옥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고대의 공포는 서서히 신화로 변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재해석하면서 진실은 점차 전설이 되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신화 속 인물이 되었고 감옥은 은유가 되었으며 공포는 동화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로만 남은 감옥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학자들이 연구하는 고고학적 호기심이 되었으며 아이들이 듣는 재밌는 설화가 되었습니다. 진짜 의미는 잊혀지고 표면적인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문서가 사라졌으며 언어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집단적으로 망각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요한 폐허 위로 시간은 흐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모래 언덕 아래 붙인 수메르의 도시들, 바람에 깎인 점토판들, 이름 없는 무덤들, 그곳에는 더 이상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 질문들은 모래 위를 떠돌며 시대를 넘어 전해지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지만 동시에 매우 개인적입니다. 그것은 고대에도 묻혀졌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아니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 고대의 점토판과 현대의 현실이 조용히 겹치는 순간입니다. 현대 세계를 살펴봅니다. 우리의 도시, 우리의 기술, 우리의 시스템. 수메르와는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고 인권을 보장받으며 선택의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계몽의 시대를 거쳤고 과학혁명을 경험했으며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기술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감시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기록됩니다. 클릭, 검색, 구매, 이동.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누구와 대화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까지 데이터는 수집되고 분석되며 저장됩니다. 영원히 수메르의 점토판처럼 하지만 훨씬 더 방대하게
감시는 더 이상 별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카메라, 센서,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심지어 편리하다고 느낍니다. 맞춤형 광고, 추천 시스템, 자동 완성, 감시는 서비스의 형태로 포장되었습니다. 통제의 새로운 형태는 더 정교합니다.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심리적 조작, 명령이 아니라 유도, 금지가 아니라 선택의 설계.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지만 선택지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동은 예측되고 계획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들은 더 효과적입니다. 물리적 벽은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따라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레일 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정의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선택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다면 움직일 수 있는 것? 하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면 생각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생각의 틀이 이미 주어져 있다면 감옥은 물리적 공간인가? 인식의 틀인가? 이것은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이 말했던 감옥이 구체적인 구조물이었는지 아니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는지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리적 한계와 정신적 한계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공간이 생각을 제한하고 생각이 공간을 만듭니다. 스스로 만든 구조 속에서의 삶, 이것이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현대의 많은 제약들은 외부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기대, 우리의 가치관, 우리 자신의 건축가이자 수감자입니다. 잠든 채로 안전함을 택하는 인간.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외롭고 때로는 위험합니다. 잠들어 있는 것이 더 쉽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저 흐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깨어남이 꼭 해방은 아닌 이유는 복잡합니다. 때로 깨어나는 것은 더 큰 고통을 의미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환상이 더 견디기 쉬울 때가 있습니다. 감옥을 인식하는 것과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질문을 남긴 채 이야기를 닫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을 제시하는 것보다 질문을 던지는 것이 더 정직한 접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은 답이 있다 해도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답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수메르 점토판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존재론적 위치를. 당신은 자유로운 공간에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있는가? 당신은 깨어 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 당신은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선택당하고 있는가? 천천히 꺼지는 목소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됩니다. 점토판들은 다시 모래 아래로 가라앉고 고대의 목소리는 침묵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울림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귀 기울이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미세한 진동으로 밤은 깊어졌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모래는 여전히 바람에 흔들립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돌아가며 인간은 계속 살아갑니다. 질문을 안고 의심을 품고 때로는 답을 찾으려 애쓰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냥 잠들기로 선택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수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사막에서부터 고대 점토판의 신비로운 기록들을 거쳐 우리 자신의 현재까지 우리는 감옥에 대해, 자유에 대해, 깨어남과 잠들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편안한 잠을 위한 것이고 어떤 이야기는 생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로 인해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면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여기 있었다는 것, 귀 기울였다는 것, 그리고 잠시나마 과거의 목소리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은 대화입니다. 고대인들이 시작한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질문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질문하고 기록하고 전하는 것. 비록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질문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잊혀진 문명의 신비, 역사 속 미스터리, 그리고 과거가 현재에게 건네는 조용한 메시지들. 만약 이런 여행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을 통해 이 채널을 지원해 주신다라면 더 많은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더 자주 들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자분들께는 새로운 에피소드를 미리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호흡을 느리게 하시고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두세요. 오늘 밤 당신의 꿈이 어떤 것이든 그것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감시받지 않는 유일한 공간, 경계가 없는 마지막 영역, 그곳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어둠이 부드럽게 당신을 감싸고 침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수메르의 점토판들은 다시 땅속 깊이 잠들고 고대의 목소리는 잦아들며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여전히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질문은 답보다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우리를 계속 살아있게 만들고 계속 찾게 만들며 계속 인간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나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침묵이 찾아오는 순간은 갑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마치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듯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점토판의 기록들을 시대순으로 정리해보면 이상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어느 시점부터 문장들이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세부 사항들이 사라집니다. 구체적이던 묘사가 추상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록 자체가 끊깁니다. 이것은 수메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곳곳의 고대 문명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번영하던 문명이 어느 날 갑자기 기록을 멈춥니다. 건물은 남아있고 도구들은 발견되지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사라집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역사책의 마지막 장들을 찢어낸 것처럼 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경제적 붕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기록을 남기는 전통 자체가 사라졌을까요? 왜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지식을 보존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혹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처럼, 기억의 상실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흐려집니다. 세부 사항들이 사라지고 이야기는 단순화되며 진실은 신화가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과정이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지워진 흔적들, 너무 체계적으로 사라진 기록들, 마치 누군가 실수를 남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지운 것처럼 일부 학자들은 더 급진적인 가설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이토록 설계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오래된 기억은 희미해지고 세부 사항은 왜곡되며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생물학적 한계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신화가 역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고대의 이야기들을 신화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상징적 이야기, 교훈을 담은 우화, 문화적 산물. 하지만 그 이야기를 처음 전한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게도 그것은 그저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경험한 혹은 그들의 조상이 경험한 실제 사건이었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기원을 항상 신화로만 전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모든 문명은 창조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들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하늘에서 조상이 내려왔다는 이야기, 동물에서 인간으로 변했다는 이야기, 왜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을까요? 왜 모든 것이 신화의 형태로만 남아있을까요? 기억과 평온함 사이에는 역설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때로 축복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면 현재는 더 견딜만해집니다. 트라우마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진실을 모른다면 의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망각 능력은 생존 메커니즘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많이 기억하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고통 없는 세계는 진실도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모든 것이 평화롭다면 왜 과거를 파헤쳐야 할까요? 만약 현재가 만족스럽다면 왜 기원을 묻어야 할까요? 질문은 불만족에서 시작됩니다. 의심은 불편함에서 생겨납니다. 편안한 사회는 질문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잠들듯 흐려지는 인류의 자각.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한 세대가 조금 덜 기억하고 다음 세대는 더 적게 기억하며 그 다음 세대는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몇 세기가 지나면 완전히 잊혀집니다. 그리고 잊혀진 것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됩니다. 역사가 신화가 되고 신화가 전설이 되고 전설이 동화가 되고 마침내 동화조차 잊혀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잊혀지는 것이 보호였을지도 모른다고. 어떤 진실은 너무 무겁습니다. 어떤 지식은 너무 위험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로 무엇이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망각은 자비로운 선물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점토판들을 보면 후기로 갈수록 과거에 대한 언급이 줄어듭니다. 초기 문서들은 옛날에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언급이 사라집니다. 마치 과거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처럼, 혹은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것처럼, 현재만이 존재하고 과거는 희미한 그림자가 되고 미래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올까요? 공백, 침묵,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 역사를 보면 잊혀진 자리에는 항상 새로운 서사가 채워집니다. 진실 대신 편리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복잡한 과거 대신 단순한 기원 신화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의미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잊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작은 것들부터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큰 것들도.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은 기억으로 만들어지는데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고대인들도 같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그 망각 속에서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신들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 질서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그들에게 안정을 주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의 불안함을 달래주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과학, 우리의 철학,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잊어버린 무언가를 메우기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진화에 대해 말하지만 거대한 시간의 간극들은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었다고 믿지만 시작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조용히 서 있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만이 과거를 덮고 있습니다. 앞을 봐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현재뿐입니다. 이 순간, 이 호흡, 이 생각,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대 문헌들 사이에 흥미로운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경계의 붕괴. 정확한 맥락은 손상되어 알 수 없지만 이 구절이 나타나는 문서들에는 공통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불안, 혼란,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암시. 수메르의 우주론은 명확한 구분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신과 인간, 질서와 혼돈. 각각은 자신의 영역이 있었고 그 경계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이 우주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후기 문서들은 이 경계들이 흐려지기 시작했다고 암시합니다. 하늘과 땅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들이 더 이상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땅으로 내려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하늘의 영역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뜻일까요? 혹은 더 은유적으로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구분 자체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었다는 뜻일까요? 신과 인간의 관계도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문서들에서 신들은 명확히 다른 존재였습니다. 강력하고 멀리 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더 인간적으로 묘사됩니다. 그들도 질투하고 화내고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신성함이 희석되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벽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보이는 벽은 넘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적어도 넘으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은 다릅니다. 그것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경계가 명확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사라지면 혹은 너무 희미해져서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감시의 진화는 흥미로운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감시가 외부에서 왔습니다. 신들이 하늘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명확하고 직접적이며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시의 본질이 변했습니다. 외부의 눈이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감시는 가장 효과적인 통제 형태입니다. 외부의 감시자는 잠들 수 있고 주의를 잃을 수 있으며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감시자는 결코 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깨어 있고 모든 생각을 듣고 모든 충동을 검열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심지어 생각하기 전에 그것이 허용되는지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되는 과정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받아들여지고 무엇이 거부되는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 이것들은 명시적으로 가르쳐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암묵적으로 흡수됩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면화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규범들은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관이 정말로 우리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외부에서 주입된 것을 우리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일까요? 자아와 사회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질문하지 않는 삶의 안정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은 불안을 만듭니다. 확실성이 흔들리고 기반이 약해지며 세계가 복잡해집니다. 반면에 질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규칙을 따르면 되고 기대에 부응하면 되며 흐름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며 편안합니다. 벽이 없기에 탈출도 없는 상태. 이것이 가장 완벽한 감옥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물리적 벽이 있는 감옥에서는 탈출이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벽을 넘거나 터널을 파거나 문을 부수면 됩니다. 하지만 벽이 없다면 어디를 향해 탈출해야 할까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야 할까요? 현대 철학자들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동물원의 우리는 명확합니다. 철창이 있고 경계가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삽니다. 사회적 기대, 경제적 필요성, 문화적 규범, 이것들은 물리적 장벽이 아니지만 우리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가장 교묘한 점은 우리가 이것을 자유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유의 재정의는 필수적입니다. 만약 경계가 보이지 않는다면 자유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누가 정했을까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형성된 것은 아닐까요? 완성된 감옥의 특징은 수감자가 감옥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수감자가 감옥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이라고 부르고 안전한 곳이라고 여기며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밖은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밖은 혼란스럽다고 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습니다. 고요하게 굳어가는 세계, 경계가 사라지면서 역설적으로 움직임도 멈춥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변화는 느려지고 새로운 것은 두려워지며 익숙한 것만이 안전해집니다. 세계는 정적으로 변합니다. 살아있지만 움직이지 않는, 존재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점토판의 마지막 기록들은 이런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건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반복되는 의례, 반복되는 재물, 반복되는 기도만이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혹은 시간이 의미를 잃은 것처럼 매일이 같고 매년이 같으며 모든 것이 영원히 같은 상태로 유지될 것처럼 경계가 사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닐까요? 바뀔까요? 이 질문 자체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안과 밖의 구분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있을 뿐입니다. 위치는 무의미해지고 공간은 하나가 되며 모든 것이 같은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균일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존재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평온 속에서, 완벽한 정지 속에서, 완벽한 수능 속에서 고대인들은 꿈을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나 무의미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꿈은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혹은 다른 시간으로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점토판들은 꿈을 영혼의 여행이라고 묘사합니다. 잠들 때 육체는 여기에 남지만 영혼은 어딘가로 갑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고대 문화에서 중요한 진실들은 꿈을 통해 밝혀집니다. 신들의 메시지는 꿈에서 옵니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꿈에서 보입니다. 잊혀진 지식은 꿈속에서 떠오릅니다. 왜 깨어 있을 때는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이 잠들었을 때는 가능할까요? 하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깨어 있는 의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학습되고 강화되며 내면화됩니다. 하지만 잠들 때 그 경계가 느슨해집니다. 검열이 약해지고 억제가 풀리며 금지된 것들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예언자와 몽상가의 역할은 많은 사회에서 애매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의식의 변성 상태를 통해 그들은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들이었고 그것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메르 문헌에는 이전의 세계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들이 있습니다. 홍수 이전, 신들이 떠나기 이전, 경계가 설정되기 이전의 세계.
그 세계는 지금과 달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부 문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것은 잠든 자들에게만 보인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의 세계에 대한 기억이 꿈속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는 뜻일까요? 깨어있는 의식으로는 그것을 기억할 수 없고 오직 잠든 상태에서만 그 기억이 떠오른다는 것일까요? 마치 꿈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꿈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느낌, 어떤 진실을 봤다는 확신, 하지만 깨어나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기억을 가져간 것처럼 아침이 오면서 꿈의 내용은 흐려지고 중요했던 것이 사소해지며 명확했던 것이 모호해집니다. 깨어나면 사라지는 단서들. 이것은 많은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비밀을 알려줍니다. 어떤 진실을, 어떤 지식을, 어떤 경고를. 꿈꾸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하려 하지만 의식으로 돌아오는 순간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마치 물을 손에 움켜쥐려는 것처럼 꿈의 내용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왜 꿈은 검열되지 않는 공간일까요? 하나의 가능성은 꿈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통제할 수 없고 관찰할 수 없으며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는 한, 그래서 꿈은 자유의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며 금지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수면과 자유의 연결은 깊습니다. 잠들 때 우리는 통제를 놓습니다. 의식적인 자아가 물러나고 무의식이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 자아가 아닙니다. 역할을 벗어던지고 가면을 내려놓으며 기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적어도 깨어 있을 때는 될 수 없는 버전의 우리 자신이. 고대 권력자들이 꿈을 두려워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회에서는 특정한 꿈을 꾸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혹은 적어도 그런 꿈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꿈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꿈에서 다른 세계를 본다라면, 다른 가능성을 상상한다면 현실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기록하려던 자들의 흔적은 희미합니다. 일부 점토판에는 꿈의 내용으로 보이는 단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손상되었거나 불완전합니다. 의도적으로 파괴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꿈의 기록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검열되지 않은 생각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오면 다시 닫히는 문.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밤에 열렸던 가능성의 문이 아침과 함께 닫힙니다. 꿈에서 보았던 것들이 희미해지고 느꼈던 자유가 사라지며 우리는 다시 깨어있는 세계의 규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우리는 있습니다. 밤에 우리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어디에 갔었는지, 잠 속에서만 완전해지는 기억, 어쩌면 우리의 진정한 기억은 잠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는지에 대한 답. 하지만 그 답은 깨어있는 의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오직 꿈속에서
의식의 경계가 흐려질 때만 잠깐 동안 우리는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있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놓쳤다는 느낌만 남긴 채 손끝에 닿았다가 사라진 진실에 대한 희미한 아쉬움만 가슴에 품은 채 우리는 일어나고 씻고 옷을 입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은 그 모든 비밀과 함께 어둠 속으로 물러갑니다. 다음 밤까지 점토판을 읽다 보면 이상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문장들이 물음표로 끝납니다. 아니, 정확히는 물음표는 아니지만 의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신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행정문서 사이에 의리의 기록 중간에 법률 조항 틈에 끼어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질문만 있고 답은 없습니다. 마치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혹은 답은 각자가 찾아야 하는 것처럼. 고대 필경사들은 왜 이런 질문들을 남겼을까요? 그들도 답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답을 알았지만 쓸 수 없었을까요? 답을 주지 않는 기록의 특징은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들이 답을 주고 싶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점토판에는 공간이 있었고 시간도 있었으며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답을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답을 주면 생각이 멈춥니다. 하지만 질문을 남기면 생각은 계속됩니다. 선택은 항상 인간에게 맡겨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들은 규칙을 만들었지만 그 규칙을 따를지 말지는 인간이 선택했습니다. 감옥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지는 인간이 결정했습니다. 진실은 숨겨졌지만 그것을 찾으려 할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책임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복종과 자각 사이의 갈림길은 미묘합니다. 두 길은 처음에는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복종하는 것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순응하는 것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 언제 한쪽이 다른 쪽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길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가 생깁니다. 깨달음이 반드시 구원이 아닌 이유는 복잡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식을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 아는 것은 더 큰 짐을 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은 그것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이 더 무거운 짐이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르고 살 때는 평온했습니다. 의심도 없었고 두려움도 적었으며 잠도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진실을 알고 나면 그 평온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귀를 막아도 들립니다. 잊으려 해도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식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한 길은 명확합니다. 역사를 보면 진실을 추구한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대다수는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말해진 것을 믿으며 정해진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비겁한 것일까요? 아니면 현명한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단지 살아남으려 한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선택하지 않음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통찰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책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은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것은 주어진 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여기에 머무르기로 한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지속되는 인간의 일상. 큰 질문들과 상관없이 삶은 계속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 반복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작은 기쁨들, 작은 성취들, 작은 연결들, 이것들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몰라도 자유롭지 않아도 깨어나지 않아도 자유를 포기한 대가로 얻은 안정.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맺은 거래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질문하지 않기로 했고 그 대신 평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저항하지 않기로 했고 그 대신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우리는 꿈꾸지 않기로 했고 그 대신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한 거래일까요?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조용히 닫히는 선택의 문. 모든 선택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영원히 열려있는 문은 없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열려 있고 많은 미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들이 하나씩 닫힙니다. 선택하지 않은 것들, 포기한 것들, 놓친 기회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남은 문이 거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탐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선택은 포기를 의미합니다. 한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들은 닫힙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조건입니다. 수메르의 점토판들이 질문으로 가득한 이유가 이제 조금 이해됩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답을 주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는 것을. 질문을 남기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당신 앞에도 선택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질문할 것입니까? 아니면 잊을 것입니까? 깨어 있으려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잠들 것입니까? 진실을 찾으려 할 것입니까? 아니면 편안한 환상 속에 머물 것입니까? 이것은 비난이나 요구가 아닙니다. 단지 질문일 뿐입니다. 그리고 답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점토판들이 수천 년을 견뎌낸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종이는 썩었고 나무는 불타며 돌조차 풍화됩니다. 하지만 점토는 남습니다. 불에 구워진 진흙은 시간을 견딥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메시지가 오래 남도록 설계한 것처럼. 왜 그들은 이렇게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했을까요? 당장 읽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더 쉬운 재료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토를 선택했고 불에 구웠으며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볼 수 없는 시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고 듣고 있으며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을 때만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기에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록이 아닌 전달로 남은 경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점토판들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였습니다. 경고였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잊지 마라. 질문을 멈추지 마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문명의 기록들이 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았습니다. 우연히? 아니면 그것이 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기에. 어쩌면 우리가 이것을 들어야 할 시기가 지금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치는 순간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메르의 감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계를 봅니다. 그들의 감시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카메라를 의식합니다. 그들의 통제 메커니즘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제약을 느낍니다. 과거는 거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야기의 일부라는 암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같은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대, 다른 형태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구조 안에서 듣는 자가 다음 기록자가 되는 구조. 이것이 이야기가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고대의 필경사들이 점토판에 새긴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말로, 글로, 생각으로. 이야기는 계속 움직입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한 마음에서 다른 마음으로.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닮아갑니다.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같은 구조가 재건됩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하나의 질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모든 증거를 보고, 모든 연결고리를 이해한 후에도 결국 남는 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 개인적이지만 보편적인 질문. 당신은 지금 깨어 있는가? 이것은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진지한 물음입니다. 당신의 눈은 떠져 있지만 당신의 의식은 정말로 깨어 있습니까? 당신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하도록 훈련된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된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스스로를 깨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잠든 사람은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그것이 꿈인 줄 모릅니다. 환상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현실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 있는지, 아니면 깨어 있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주 천천히 사라지는 목소리. 이야기는 이제 정말로 끝에 가까워졌습니다. 말들이 적어지고 문장들이 짧아지며 침묵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달입니다. 고대인들이 우리에게 전달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음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점토판들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박물관의 유리 케이스 안에서 혹은 사막의 모래 아래에서 그들은 조용히 기다립니다. 다음 사람이 발견하기를, 다음 세대가 질문하기를, 다음 시대가 깨어나기를. 하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이미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기억할 수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전할 수도 묻을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을 수도 다시 잠들 수도 있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고 별들은 여전히 빛나며 시간은 여전히 흐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생각, 이 질문과 함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어떤 답을 찾든,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먼 미래에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들도 같은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유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습니다. 당신과 함께 영원히